오늘은 이청해 작가의 단편소설 악보 넘기는 남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의 단편소설 중에 하나인 악보 넘기는 남자는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악보 넘기는 남자, 혹시 클래식 피아노 연주회를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피아노는 두 손을 써가면서 연주를 하는데 연주에 몰두를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악보를 넘기지 못해서 연주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연주자들은 모두 악보를 암기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죠. 긴장을 하거나 공연장 상황에 따라 변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 변수를 줄여주기 위해 피아노 연주자 옆에는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일을 하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주회에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 무대에서도 주인공 곁에서 그림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악보 넘기는 남자, 이청해. 내가 그 아저씨를 만난 건 목요일 오전 공원에서였다. 공원이라 함은 우리 동네의 88공원을 말함인데 거기에는 중앙광장으로 오르는 다리를 중심으로 양쪽에 연못이 있었다. 하트 모양으로 둥글린 동편의 연못을 나는 들여다보고 있었다. 비단 잉어떼가 마치 갓 사정한 정자들처럼 한 방향을 향하여 일제히 헤엄쳐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백 마리 이상이나 되는 녀석들이 밝은 햇빛 아래 녹색 물 위로 얇게 떠올라 주황색의 몸체를 빛내며 행렬을 지어가는 모습은 붉은 꽃잎들이 하르르 떨어져 물결 따라 흘러가는 듯 예뻤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모여들어 때 아닌 진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들의 움직임이 반회전해 다리 근처에서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는 행렬과 아직 가던 행렬이 엇섞여 잠시 주황색이 짙어졌다가 다시 한 방향을 찾아 유유히 떠가는 장면을 보며 나는 또다시 수만 마리 정자의 행렬을 떠올렸다. 그때 옆에 있던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저거 봐요. 꼬리를 살랑 흔들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틀 수 있나 봐요. 녀석들의 꼬리가 마치 자전거의 핸들 같다고 생각지 않아요? 자전거의 핸들? 나는 또 어떤 작자가 치근거리나 하고 곁눈으로 바라보았다. 야위고 긴 얼굴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메마른 느낌의 30대 남자였다. 뭐 수작을 걸만하지도 않잖아? 나는 사내를 무시해버렸다. 나는 올해 대학교 1학년이다. 작년에 재수를 할 때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복을 벗고부터 이런 아저씨들의 무수한 말찌검을 당해왔다. 왜 하필 아저씨들이 나한테 말을 거는지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다. 내가 좋아할 만한 남자애들이라면 모른다. 꼭 저렇게 별 볼 일 없는 아저씨들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2년간의 연구 점검 끝에 나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너무 혹독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얼마 전까지 군인이었다. 밑에서 자라 끼가 겉으로 발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순해 보인다는 말이다. 피부까지 엄마를 닮아 얇고 흰 편인 것이 이런 인상을 더욱 조장하는 것 같다.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사납고 기세등등해 보이면 일단 말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순하지는 않다. 누구한테 호락호락 넘어갈 타입은 아니다. 어쨌든 자전거의 핸들이라니 좀 의외였다. 옆에 와서 수작을 거는 말치곤 아리송하지 않은가? 뻔뻔한 파렴치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수만 마리 정자의 행렬을 떠올렸던 내 머릿속으로 자전거의 핸들이 삐뚤삐뚤 들어왔다. 사내는 자기 생각에 골몰해 있었다. 저 꼬리를 자전거의 핸들처럼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야 하나 봐요. 모두들 살랑살랑 저렇게 하잖아요. 아주 맵시 있게요. 근사하지요? 핸들을 뒤에 장착하고 그 잔동을 즐기며 지느러미로는 춤을 추며 가는 것 같아요. 잔동을 즐기며 지느러미로 춤을 춘다고? 나는 꽤나 놀랐다. 명문 대학은 아니지만 나는 국문과생인 것이다. 동네 공원에서 잉어 따위를 보고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아마 소설가나 시인 말고는 없을 것이다. 혹시 문필가가 아닌가 하여 다시 곁눈으로 뜯어보았다. 그러나 그런 괜찮은 직업 같지는 않았다. 너무 멋이 없었다. 감색 점퍼는 저가품이었고 오래 입어 색이 바랜 데다 후줄근하기까지 했다. 실업자라구나 하면 딱 알맞을 차림이었다. 그러나 잉어를 바라보는 눈길이 너무 진지해서 무턱대고 실업자라고 몰아붙이기에도 어딘지 석연치 않았다. 모르긴 몰라도 실업자라면 마음이 각박해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일 것 같았다. 나는 사내가 한 말을 입속으로 곱씹으며 연못 속을 들여다보았다. 잔동을 즐기며 지느러미로 춤을 춘다고? 정말로 잉어들은 꼬리를 경쾌하고도 품위 있게 고정적으로 흔들어대며 지느러미로는 춤을 추고 있었다. 살랑 흔들어 방향을 바꾸고 살랑 흔들어 또 방향을 조종하고 그렇게 대열을 맞추어 나갔다. 매스게임을 하는 소녀들처럼 한 마리 한 마리의 동작이 재빠르고 우아했다. 그러나 그건 전체의 열 흐름에서 볼 때는 느껴지지도 않는 미미한 움직임이었다. 이것을 포착해낸 아저씨의 눈이 놀라웠다. 내가 왜 잉어떼를 보고 정자의 행렬을 떠올렸는지가 비로소 깨달아졌다. 잉어 꼬리의 움직임 때문이었다. 녀석들의 움직임과 정자 꼬리의 운동성이 하도 비슷해 나도 모르게 그런 연상을 한 것이었다. 속도가 느린 그래픽 화면을 보는 것 같아요. 다음엔 어떤 모양이 되려나 기대가 되고 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대꾸를 하면 안 될 텐데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럴싸하게 응수를 했다. 그것도 제법 수준 있는 말로. 이런 아저씨들 중에는 한 번 상대해주면 무슨 특권이나 얻은 듯이 계속해서 들러붙는 찐득이파가 있다. 그런 인간이라면 곤란할 텐데 하는 경계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으나 때 아니게 정자의 행렬을 연상했던 것이 창피하기도 하고 잔동을 즐기며 뭐 어쩌고 하는 말이 약간 예술적으로 들려서 나도 모르게 자극된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으니까. 빨간 꽃잎이 모니터 화면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가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고 또다시 사라지는. 정말 그러네. 아저씨는 웃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이 꼭 어린애 같았다. 영악한 요즘의 어린애가 아니라 아주 바보 같은 어린애. 몇 살일까? 저런 사람한테도 마누라나 아이들이 있을까? 어떤 여자와 아이들이 그의 옆에 있으면 어울릴까?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건 드문 일이었다. 사열식을 다 마쳤는지 잉어들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두 번째로 아저씨를 본 것도 역시 목요일이었다. 목요일은 내가 유일하게 수업이 없는 날이다. 아침 산보 겸 느긋하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산 아래 약수터 옆 벤치에 잠깐 앉았을 때였다. 우리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라 식구 모두가 아침에 늦잠을 잘 수 없었다. 평생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늦잠을 자지 못했다. 뿐인가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그러니까 목욕을 한 후에는 욕실의 내 벽면은 물론이고 천장과 바닥까지 물기를 말끔히 닦아야 한다. 물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맺혀있는 날이면 그날이 그 사람의 제삿날이었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날이면 나는 잔소리를 듣느니 차라리 이렇게 아침 산보를 나오는 것이다. 날씨가 꽤 추웠다. 자주 보네요. 어린애 같은 그 아저씨가 언제 왔는지 내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어? 안녕하세요. 나는 돌아보며 얼떨결에 인사를 했다. 왜 인사를 했는지 나도 좀 이상하다. 나는 이런 아저씨들한테 지난번에 스친 적이 있다고 해서 인사를 하는 따위의 여자애가 아니다. 인사성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말아주길 바란다. 노량진에서 재수할 때의 경험들을 일일이 늘어놓아야 하겠는가? 학생이에요? 그가 물었다. 수작을 거는 건가 아닌가 하고 나는 본능적으로 또 옆을 힐끗 살폈다. 유들유들한 느낌은 그다지 건너오지 않았다. 게다가 차림새도 자세히 보니 낡은 옷들이긴 했지만 깨끗했다. 나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평일인 지금 학생인 젊은 여자아이가 이렇게 한가하게 산 밑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의아스럽다는 듯 나를 건너다 보았다. 나는 목요일인 오늘만 수업이 없다고 말해주었다. 아, 그렇구나 하는 표정으로 말갛게 나를 다시 쳐다보는 그 얼굴을 보자 갑자기 이 아저씨는 무슨 일을 하고 사는지 궁금해졌다. 나야 학생이고 오늘 수업이 없으니 여기에 있지만 이 사람은 평일 오전인 지금 왜 여기에 있을까? 아저씨는 뭘 하세요? 나는 촉새처럼 물었다. 곤란한 물음은 빨리 물어야 하니까. 급작스런 내 물음에 아저씨는 그게 하며 대답을 못했다. 회사원이세요? 하고 거품 물을 수도 있었으나 나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뜸을 들이는 대로 온전히 기다려 주어야만 제 대답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뭔가 이쪽에서 유도하면 유도하는 칼라로 되어버린다. 그는 진땀을 흘리는 듯 했다. 아무렇게나 거짓말로 둘러댈 수도 있으련만 고지곳대로 정직하게 대처하는 꼴이 우스웠다. 한참 만에 그는 예술의 전당에서 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의 전당에서? 일을 보고 있다고?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나는 아연해지고 말았다. 예술의 전당도 이상하지만 일을 보고 있다니? 직원이 아니란 말인가? 혹은 수의나 정리요원 같은 것이어서 내세울 만하지 못한가? 그는 떠듬떠듬 몇 마디 말을 더했는데 그날은 일 나갔더니 라든지 그 주일엔 일이 없어서 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일이라는 어휘가 귓속에 들어간 날벌레 마냥 왱왱거렸다. 그건 막노동자들이 쓰는 단어가 아닌가? 예술의 전당에서 혹시 전기공사나 배선공사를 하나? 요즘 거기에 공사를 하던가? 공사인부가 잔동을 즐기며 하는 어휘를 쓸 수도 있나? 혹시 십장인가? 인텔리 출신이? 머릿속이 복잡하다. 나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오늘은 비둘기가 없네요. 그치요? 전선줄이나 전화선에 늘 20-30마리쯤 떼지어 앉아있던 비둘기들이 그날따라 한 마리도 없었다. 말을 하고 나자 녀석들이 정말로 궁금해졌다. 녀석들은 집이 있는 것일까? 어젯밤 같은 추위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혹시 얼어 죽지는 않았나? 비둘기들은 집이 있어요? 나는 무심하게 말했다.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빛났다. 응, 여기 비둘기들은 저 아래 88공원에서 자. 아침이 되면 이리로 올라오는데 오늘은 추워서 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번에 날아올 거야. 날개 모서리에 금빛대를 두르고서. 비둘기들의 매니저라도 되는 것 같았다. 금빛대를 둘렀다는 말이 또 귀에 엉겼지만 한 귀로 흘려버렸다. 아저씨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 아세요? 그거야 그냥 알게 되지. 매일 보니까. 아저씨는 얼굴이 붉어졌다. 한참 만에 그가 일어섰다. 난 커피 마실 건데 한 잔같이 빼다 줄까? 흰자위가 유난히 깨끗한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자력 같은 기운이 내 심장으로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시고 너무 추워져서 우리는 말없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내가 길을 건너 우리 집 쪽으로 내려가자 아저씨도 따라 내려왔다. 왜 따라오는 거지? 설마 또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으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3, 4층짜리 조그만 빌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중 한 채의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갔다. 보광빌라 A동이었다. 새벽에 이곳을 지나치면서 들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나는지 알아볼 셈이었다.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신음소리 같은 게 나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를 손으로 불렀다. 몸을 다친 동물의 숨소리 같은, 굵은 호스 안을 흐르는 수압 높은 물소리 같은, 혹은 학대받는 아이의 억눌린 신음 같은 음울하고도 기괴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고 있었다. 이 건물의 지하에서 나는지 아니면 어느 집에서 나는지 알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 여길 지나치다가 이 소리를 듣고 무척 무서웠거든요. 끔찍한 상상이 들어서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고 궁리했지만 확실치 않아서. 들리죠? 아저씨의 얼굴에 웃음이 한박 배어났다. 이건 비둘기 소리야. 네? 나는 깜짝 놀랐다. 응, 비둘기가 늙으면 이런 소리를 내. 늙고 병들면. 그런 비둘기가 저 1층 지붕 위에 사는 거야. 창문 위에 조그맣게 지붕이 붙어 있잖아. 거기에 산다고. 저기 말이에요? 그럼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잠자야 해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 집이 바로 저기야. 우리 동에도 그런 놈들이 살아. 아직 살아있는 목숨인데 사람이 참아줘야지 뭐. 아저씨가 보광빌라 C동을 가리켰다. 참아준다고요? 이 지독한 소리를 들으며? 자꾸 들으면 그렇게 지독하지도 않아. 숨소리인데 뭐. 같은 에어리어에 같이 사는 거고 비둘기도 권한이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길들였으니까. 와, 미치겠네. 생각하고 있는데 음악 좋아해? 하고 아저씨가 물었다. 늙고 살찐 비둘기의 신음 속에서 음악이라니. 우원, 정말 뚱딴지 같은 아저씨였다. 그러나 나는 좋아한다고 했다. 서태지나 god를 안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담? 클래식도 좋아하면 내가 티켓을 줄게. 비싼 거야. 아저씨가 턱으로 자기 집 쪽을 가리켰다. 비싼 거야. 라는 말이 일단 나를 끌어당겼다. 혹시 유진 박이나 조수미 콘서트 표인가?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걸 구실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이라면 안 들어가야지. 작정하고 아저씨 뒤를 쫄래쫄래 따라섰다. 그럴 위인도 못돼 보였지만. 부인 없어요? 애들도 없고요. 나는 뒤에서 건듯 말을 날렸다.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구나. 생물체한테는 자력 같은 게 있어서 숨길 수 없는 어떤 느낌을 유발해내는 것 같았다. 베란다 바깥에 있어. 내가 가지고 나올게. 다행히도 아저씨 쪽에서 먼저 나를 제지했다. 아저씨네 집은 보광빌라 C동 102호였다. 자기 집으로 돌아 들어간 아저씨가 베란다 밖으로 티켓을 2장 내밀었다. 소프라노 바바라 보니 독창회라 씌어 있었다.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 S석으로 가격은 8만 원이었다. 스페셜 석인 모양이었다. 이 돈 안 내고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초대장이지. 남자친구랑 가도 되죠? 물론 그거야 맘대로지. 아저씨는 거기서 뭐 해요? 나는 그냥. 곤란한 빛이 얼굴에 떠올라와서 나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연주가 시작되었다. 펄이 든 순수한 하늘빛 드레스를 입은 바바라 보니가 나왔다. 헬무트 도이치라는 피아노 반주자도 뒤따라 나왔다. 무대를 밝히고 있던 전체 조명이 꺼지고 가운데에 모로 놓여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중심으로 7, 8미터 직경의 동그란 부분 조명이 켜졌다. 부분 조명이 한 단 더 밝아지며 사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소프라노 가수와 피아니스트가 긴장 속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바바라는 짧은 금발에 푸른 눈을 지닌 깔끔한 서양 미인이었고 육감적인 면보다는 서늘한 청아함 쪽의 이미지를 부각한 듯했다. 헬무트 역시 브라운 헤어의 뛰어난 미남이었다. 나와 내 친구 준영이의 자리는 2층의 맨 앞줄이었다. 가극 시대에는 공작 부인이나 백작 부인이 앉을 만한 자리였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인공들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그러나 이빨의 생김새나 코털의 움직임까지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할 것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눈에 갖다 대보았다. 옛날의 공작 부인이나 남작 부인처럼. 바바라 보니가 헬무트를 돌아보며 턱짓을 한다. 반주가 깔리며 모차르트의 가곡이 시작되었다. 팸플릿을 보니 론도 형식의 클로에에게였다. 금색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리릭 소프라노라고 팸플릿 표지에 쓰여 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빼어나게 맑고 선명한 목소리였다. 또한 훈련이 잘 된 탓인지 절도가 있었다. 섹시함이 최고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양에 아직도 저런 경향이 있고 그것이 숭앙받고 있다는 게 나로서는 이채로웠다. 노래가 진행됨에 따라 크리스털과도 같은 투명함이라든지 청아하면서도 순도 높은 목소리, 청정무구함, 샘물같이 맑은 이미지 등의 그녀에 대한 평가가 이해가 되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라나 뭐 그런 비슷한 신문들에서 그녀에 대해 그렇게 평했다고 포스터에 쓰여 있었던 것이다. 나는 피아노도 슈베르트까지는 쳤고 고등학교 때는 클래식 기타 서클에 속한 적이 있어서 여럿이 함께였지만 무대에도 서본 경험이 있다. 고전 음악에 그다지 깜깜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준영이 녀석은 소프라노 가수가 강렬한 음색으로 연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데도 무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래로 고개를 쳐박고 어둠 속에서 팸플릿만 읽었다. 이 콘서트홀에서 가장 좋은 로얄석에 앉아서 누가 법대생이 아니랄까 봐서 정말 못 말릴 노릇이었다. 재수할 때 친구인데 웬만한 대학에도 들어갔고 장래 희망이 그래도 사채업자나 강남의 룸사롱 주인은 아니어서 데리고 온 것이다. 내 주변의 남자애들 중에는 그 두 가지가 희망인 애들이 많았다. 돈을 많이 번다니까 떼돈을 벌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여자애들을 함부로 태웠다 떨궜다 하며 야단스럽게 흔들고 다니는 게 그 애들 소원이었다. 나는 준영이를 발로 툭 쳤다. 고시 공부하냐? 녀석은 킥킥 귀까지 입을 찢으며 더욱 팸플릿에 머리를 쳐박았다. 일단 글자로 뜯어 읽어야만 무엇인가가 머리에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이따 읽어. 저걸 봐야지. 나는 다시 발길질을 한다. 보면 뭐 아나? 읽어야 개념이 잡히는걸. 개념은 알아 뭐해? 그냥 그림이나 구경해. 그러나 준영이는 열심히 고시 공부만 했다. 자식, 진작 그렇게 공부하지. 그랬으면 인류대학에 갔을 거 아냐? 그러나 준영이만 나무랄게 못 된다는 것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이 콘서트홀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클래식 음악을 모른다는 인상이었다. 음악을 알고 음악을 사랑해서 온 사람들은 20, 30%도 안 되는 것 같았다. 로비에서 준영이를 기다리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노라니 여러 부류가 눈에 띄었다. 우선은 중년 부인들의 그룹이었는데
이들은 예술의 전당 무슨 문화회원인가 보았다. 1년에 얼마씩인가를 내면 이런 티켓이 집으로 배달되는 모양이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되는 그 나이든 아줌마들은 대개 울 니트나 캐시미어의 투피스를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야릇하게도 50이 넘은 중년 부인들이 높은 하이힐을 선호하는 듯했다. 승용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많이 걸을 필요가 없어서인지도 모르지만 높다랗게 올라서서 꼿꼿이 세상을 내려다보며 자기의 오만함과 아직 가시지 않은 매력을 과시하려는 것 같았다. 물론 조금 더 매력적이진 않았지만 그 다음은 자기네 집안에 음악을 하는 아리따운 영향이 있는 경우였다. 그들은 큰 콘서트홀 옆에 붙어있는 작은 콘서트홀 앞에 몰려 있었다. 오늘 거기에서 자기네 딸이나 조카 혹은 사촌이 연주를 하는 모양이었다. 작은 엄마, 큰엄마, 고모, 이모들이 비싼 티켓을 10장이나 20장씩 사서 아는 이들을 초대한 듯했다. 이들 그룹은 밍크와 레이스, 에나멜과 꽃들로 최고로 화려하게 차리고 있었다. 지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 다음에는 음악 관계자들과 음악 전공으로 보이는 학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야릇하게도 표정이 없었다. 사회적으로 하도 인정을 못 받아서 그것에 익숙해진 듯했다. 마지막으로 나와 준영이처럼 무슨 연고로 초대장을 받아 촌딱처럼 구경을 온 경우였다. 예술의 전당을 물어물어 온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차림새는 그야말로 제멋대로여서 나나 형준이처럼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은 건 그래도 나은 편이었다. 이제 막 공사판에서 도착한 듯한 이들도 있었고 무슨 일인지 보따리를 들고 있는 이들도 있었으며 15년 전쯤 유행하던 어깨 넓은 투피스에 르누아르의 그림이나 나움직한 파티 모자를 쓰고 온 부인도 있었고 캬바레의 쇼골처럼 속이 훤히 비치는 반짝이 드레스를 입고 온 아줌마도 있었다. 섹스 파트너를 구하러 예술의 전당으로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세 번째 부류를 빼고는 음악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거나 겉다리들이었다. 그러니 준영이만 나무랄 게 못 되는 것이다. 나는 묘한 사실도 하나 알게 되었다. 음악회에 옴직한 남자들이 따로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개 얼굴이 희고 머리를 얌전하게 붙였으며 청남색이나 회색 계통 양복을 입고 조금 신선한 듯한 풋풋한 듯한 어딘가 지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현실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지만 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전공이나 취미를 즐기며 살아간다는 눈치였다. 그러나 아주 구역질 나는 남자들도 있었다. 뻣뻣하게 턱을 쳐든 오만한 여자친구 뒤에 붙어서 비굴하게 눈치를 보며 고급 문화 안을 기웃거리는 오빠들이었다. 여자친구는 물론 인물도 굉장하고 핸드백이나 구두, 옷, 시계 등을 전부 이태리나 프랑스의 오리지널로 착용했으며 그럼에도 허세로 가득 차 더할 나위 없이 거만했다. 그 콧김센 여자친구의 핸드백을 들고 여자 화장실 앞에 병든 닭처럼 서 있는 꼴은 보기에도 역겨웠다. 준영이가 그런 부류가 아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밤의 정취가 끝나고 루이제의 편지라는 곡이 불려지고 있었다. 보니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루이제가 불성실한 애인의 편지를 불사를 때의 분노와 비애를 드라마틱하게 표현했다. 모차르트의 곡들이 끝났다. 바바라 보니가 박수갈채를 받으며 깊이 인사했고 피아니스트를 불러일으켜 같이 또 갈채를 받았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다시 인사할 때 그때서야 나는 피아니스트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람을 보았다. 아저씨 같았다. 아무래도 아저씨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넥타이. 아저씨는 조용히 일어서 악보를 정리하고 그것을 피아노 끝에 놓더니 둥그런 조명 밖의 어둠 속에 가서 섰다. 온몸을 조아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큰 키에 마른 몸, 좁은 어깨, 검은 뿔테 안경. 일은 끝났지만 먼저 나가서는 안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런 사람한테서 티켓을 받아 구경을 오다니. 준영이한테조차 저 사람한테서 티켓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초대를 받으려면 주인공이나 주최 측으로부터 받아야지. 초대라기보다는 초대장이라는 형태로 마구 옮아다니는 것이므로 꼭 그렇게 의미 지울 수는 없다 해도 하다못해 무대 감독이라든지 조명 담당, 정식 직원한테라도 초대장을 받아야지. 겨우 악보 넘기는 사람한테서 그런 걸 받다니. 나도 아저씨와 같은 급이 되어 사람들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 같았다. S석이 갑자기 D석 아래로 밀려난 기분이었다.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가슴 안에서 휘돌았다. 나는 지금까지 악보 넘기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바가 없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었다. 프리마 돈나를 빼고는 반주자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판에 악보 넘기는 사람이라니. 시녀의 시중꾼 같은 누추한 삶이 내 눈앞에 거추장스럽게 놓여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주인공과 피아니스트가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자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저씨가 비루먹은 개처럼 그들 뒤를 따라 들어갔다. 저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고 떳떳이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망설였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아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저것도 직업일까? 저런 일은 대개 피아니스트 주변의 제자라든가 후배 같은 사람들이 하지 않던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인 연주자들이 악보 넘기는 사람까지 대동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을 리는 없었다. 이런 때에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필요할까?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임시직 비슷한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을까? 다른 사물을 보면서 가끔씩 이런 일에 동원되지 않을까 가정도 해보았다. 그러나 일을 나간다든지 일이 없어서라고 말하던 때의 아저씨의 얼굴이 떠오르며 이것이 직업인 것 같다는 느낌이 왔다. 무엇보다도 이 악보 넘기는 일은 그저 건듯 악보를 볼 줄 아는 정도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피아노 연주에 대해 일가견을 가진, 적어도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할 줄 아는, 반주자가 연주하는 악보 정도는 쉽게 읽을 줄 아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인 것이다. 행동도 재빠르고 고와야 하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만약 그가 실수를 한다면 피아니스트의 반주는 헝클어져 버리고 소프라노의 노래는 흙탕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독창회 전체가 즉각 망쳐지고 마는 것이다. 내세울 만한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무대 감독이나 조명 담당, 의상 담당들의 업무와는 차원이 달랐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보니와 헬무트가 다시 들어왔다. 실내를 밝히고 있던 조명이 꺼지고 부분 조명이 무대 가운데에 동그랗게 쳐졌다. 그 불빛이 더욱 밝아지며 스포트라이트 안에서 두 사람이 사이좋게 인사했다. 그때 아저씨가 그늘로 조용히 들어왔다. 역시 상체를 굽히고 다소곳하게, 마치 자기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들어오는 타임도 이렇게 시선을 끌지 않는 순간을 골라서 들어와야 하나 보았다. 아저씨는 피아니스트 뒤에 그림자처럼 섰다가 그가 의자에 앉을 때 같이 앉았다. 먼저 앉아서도 나중 앉아서도 안 되는 모양이었다. 아저씨는 이 직업에 꽤 숙달된 것 같았다. 피아니스트의 의자는 옆으로 긴 것으로 등받이가 없었지만 아저씨의 조그만 의자에는 등받이가 있었는데 아저씨는 물론 등받이 같은 것에 기댈 염도 못 내고 의자 앞쪽 끝에 엉덩이를 되똥 걸치고서 상체를 앞으로 숙인 채 진지하게 임무에 임했다.
반주가 시작되고 브람스의 가곡이 울려 퍼졌다. 내 의식엔 이제 소프라노 가수나 피아노 반주가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아저씨의 모습만이 보였다. 가만히 앉아있던 아저씨는 어느 순간 엉거주춤 일어나 팔을 사선으로 뻗어 피아니스트의 오른쪽 악보 상단 끝을 엄지와 검지로 쥐었다. 그리고는 그 페이지가 다 연주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단히 긴장되게 정색을 하고 굳은 자세로 나는 눈을 깜빡이는 것도 있고 아저씨의 동작만을 주시했다. 순간적으로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갔다. 나비가 팔랑이듯이, 비단이 매끄럽게 휘감기듯이. 아저씨는 소리나지 않게 바람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사뿐히 페이지를 넘긴 것이다. 피아니스트가 빙긋이 미소를 머금었다. 아저씨의 솜씨는 멀리에서 보기에도 초인류였다. 순간의 포착과 페이지를 넘기는 기술, 재빠름, 조용함, 팔동작의 유려함이 수준을 넘어 있었다. 그것은 직업에 임하는 그의 진지함과 성실함, 간단 없는 정진에서 나온 결과였다. 바바라 보니와 헬무트 도이치는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눈빛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광풍에 휘말리듯 또는 물이 흘러가듯 선율을 타고 있었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기도 하고 고개와 어깨를 흔들흔들 상체를 유연하게 움직이며 음악 속에 떠내려갔다. 청중들도 흥분되어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장중한 분위기로 가라앉았다가 애수어린 추억으로 떠오르고 또한 감미로운 감상으로 빠져들었다. 콘서트홀 안이 물결치듯 흘러갔다. 그러나 유독 아저씨 한 사람만이 이 홀 안에서 바짝 긴장하여 악보를 노려보고 있었다. 음악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아저씨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중요한 한순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필사적으로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소프라노 가수처럼 시작할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컨디션에 따라 가끔씩 쉬어갈 수도 없었다. 또 주인공과 눈을 마주치며 하브이하의 피아노 반주를 할 수도 없었다. 청중들처럼 구애 없이 웃거나 즐길 수는 더더욱 없었다. 피아니스트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장소에 앉아 오직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아저씨는 혼자 고분분투하고 있었다. 남에 의해 구역이 정해진 시간 안에 노예처럼 갇혀서 비단잉어의 꼬리짓을 보고 잔동을 즐기며 라고 한 것이나 아침 비둘기를 보고 날개 모서리에 금빛대를 두르고서 라고 표현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아저씨네 집 베란다에서 티켓을 받을 때 그의 등 너머로 검은 피아노 같은 게 언뜻 보였던 것이 생각되었다. 그는 예술의 영역 속에 있는지도 몰랐다. 일상적이지 않은 언어 감각이 그런 가능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피아니스트였을까? 그것을 꿈꾸었던가? 그러다가 악보 넘기는 사람이 되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추락하는 것일까? 준영이가 고개를 들었다. 굉장히 유명한 여잔가 봐. 비엔나 피라고도 협연을 했고 앙드레 프레빈, 오자와 세이지와도 공연했어. 음반이 60여 장이나 된대. 팜플렛을 전부 독파한 모양이었다. 그는 비로소 연구가 끝났다는 듯 자세를 풀고 엉덩이를 앞당겨 앉았다. 이제 잠을 잘 태세였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는지 내 무릎에서 예술의 전당 연주 안내책자와 클럽 발콘이라는 음악 잡지를 가져갔다. 들어올 때 입구에서 공짜로 나누어 주던 것들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다시 코를 박았다. 아저씨는 또 엉거주춤 일어서 악보 끝에 손가락을 대고 있었다. 피아노는 가벼운 스타카토를 흉내내고 있고 바바라 보니는 세레나데를 부른다. 아저씨는 일어섰다가 앉고 일어섰다가 앉고 또 일어섰다가 앉는다.
브람스가 끝난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음악을 아는 사람들이 짝짝 치기 시작하자 모두 따라서 친다. 예정된 곡들이 다 불려진 것이다. 갈채 속에 소프라노 가수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손을 내밀어 피아니스트를 일으켜 세우자 다시 갈채가 터져나온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중하게 같이 인사한다. 아저씨는 아까처럼 악보를 정리해 피아노 끝에 놓고 동그란 조명 밖 어둠으로 비켜난다. 악보는 피아노 반주자의 것이므로 아저씨가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아저씨는 빛 밖의 그늘 속에 투명 인간처럼 서 있다. 죄송한 듯, 죄 지은 듯 고개를 약간 숙이고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투명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의 모양새가 여실히 보인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회색빛 넥타이, 검은 뿔테 안경. 아저씨의 존재는 존재 자체로 이 순간 거북살스럽다. 악보를 넘길 때 빼고는 이 무대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 것이다. 완벽한 조역, 끝내 한 번도 전면으로 부상하지 않는 배역. 소프라노 가수와 피아노 반주자가 거듭거듭 인사를 하고 드디어 무대를 나간다. 그 뒤를 아저씨가 어정쩡하게 따라 나간다.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뭐 별로 열광하는 것도 아니면서 사람들은 쉬지 않고 그저 그렇게 박수를 친다. 그것이 길게 이어진다. 공짜로 앙코르 곡을 들으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주에 있는 곡들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으련만 공으로 뭘 좀 더 듣고 가면 득보는 심사일까? 준영이의 얼굴에 야릇한 웃음이 맺힌다. 끝까지 앉아 꼴을 보고 가자는 표정이다. 나도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지그시 앉아 있어 본다. 김 빠진 박수가 정말 오래 이어진다. 할 수 없다는 듯 바바라 보니가 나온다. 인사만 하고 들어가자 박수는 더 신경질나게 짝짝 이어진다. 드디어 바바라 보니가 피아니스트와 함께 나와 짧은 곡을 한 곡 뻐꾸기처럼 부르고 들어간다. 아저씨도 물론 따라 나왔다 들어갔다. 박수 소리는 더 이어지고 바바라 보니와 피아니스트와 아저씨가 또 나와 한 곡을 더 부르고 들어갔다. 그리고도 박수 소리는 깨끗이 끝나지 않았다.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끈덕지게 간헐적으로 박수를 쳐댄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준영이와 나는 장난스럽게 장례를 살핀다. 바바라 보니와 피아니스트와 아저씨가 또 나왔다. 그리운 금강산을 부른다. 이제 아는 노래가 나왔다는 듯 사람들은 죽어라 박수를 쳐댄다. 그렇게 콘서트가 끝났다. 목요일 오전에 나는 또 공원에 갔다. 샤워를 끝내고 타월로 몸의 물기를 닦은 다음 축축한 그 타월로 욕실의 네 벽면과 천장을 쓱쓱 문지르고 바닥까지 대강 걸레로 닦고 나서 수건과 걸레를 빨아 넣은 뒤 재빨리 도망 나온 것이다.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중령에서 대령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몇 달 전 예편한 아버지는 요즘 실업자 신세다. 아마 곧 어디에 나가긴 나갈 모양이지만 상처가 덧난 호랑이처럼 집안에 엎드려 있다. 아버지가 어쩌다 욕실에 갔다가 물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발견되면 그날 욕실을 쓴 사람은 총살이나 마찬가지다. 나는 이 다음에 결혼을 하면 평생 단 한 차례도 욕실 청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파트너가 될 사람은 그걸 알아주어야 한다. 만일에 그도 하기 싫다면 아예 집안의 욕실을 없애는 수밖에 없다. 대신 공중 목욕탕 옆으로 이사가거나 아예 목욕탕을 경영하며 청소하는 사람을 3명이나 4명 둘 것이다. 어쨌든 나는 집을 떠나면 욕실 청소 따윈 죽어도 하지 않는다. 샤워하는 데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청소는 25분이나 걸리는 것이다.
청소를 한 바로 직후 다른 식구가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또 25분 걸려서 청소를 한다. 이것이 우리 집 규율이다. 죽어라 욕실의 물기를 젖은 걸레로 없애고 마른 걸레로 또 닦고 나오지만 단 1분이나 2분 지나 다른 사람이 들어가 물을 끼얹는 것이다. 불합리하다거나 비경제적이라는 말은 우리 집 사전에 없다. 정신 상태만이 중요한 것이다. 아버지는 이렇게 집안 식구들한테조차 철두철미하게 군인 정신을 관철시켰다. 아버지는 안도, 박도 군인이다. 밤이나 낮이나 군인으로서만 살았다. 그럼에도 자기 직업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엄마는 아버지가 줄을 잘 서지 못했다고 비난한다. 아마도 자기라면 성공했을 것이라고. 나도 거기에는 동감이다. 엄마는 요령이 좋으니까. 뭔가를 철저히 한다는 것과 성취와는 다르다고 나는 느낀다. 노선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다.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곧잘 군자는 정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말하곤 하셨다. 그런 말은 쓰레기통에 넣어야 한다. 그런 말을 쓰레기통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나 짓거리는 할아버지를 두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성공하지 못했다. 뭐든 열심히,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는 성취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요령 있게 줄을 잘 서느냐가 문제다. 샤워를 한 뒤끝이라 그런지 몹시 춥다. 목 뒤로 해서 등떨미와 팔뚝이 얼얼하다. 몸도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젖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그냥 나온 것이다. 옷을 더 입고 나올 걸 그랬어. 나는 햇빛이 환하게 비치는 연못가로 갔다. 잉어떼를 기다렸으나 녀석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어디로 갔을까? 수백 마리나 되어 보이던 녀석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었다. 누렇게 변한 연잎 근처에 서너 마리만 죽은 고기처럼 떠 있었다. 꼬리도 움직이지 않고 서로 눈싸움 하듯이 멀거니 바라보며 입만 뻐끔뻐끔댔다. 바보 같은 녀석들. 나는 심심했다.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까 했으나 그 애는 목요일에 수업이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나서 그만두었다. 몸도 움직일 겸 공원을 나와 약수도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문을 열지 않은 음식점 앞에 노숙자가 한 사람 햇빛을 쏘이고 앉아 있었다. 유행진한 커다란 안경알이 김에 뿌예져 있었고 냄새가 났고 제멋대로 자라난 머리칼이며 수염이 유난히 새카맸다. 산에서 도 닦는 사람이나 노숙자는 왜 저렇게 수염과 머리칼이 새까말까? 노숙자는 40 안쪽이었다. 늙지도 않았는데 공사판에 가서 일이라도 하지 저렇게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노상 자야만 할까? 저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쉬고 떫다는 듯 삐딱하게 행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죽지. 왜 죽지도 못할까? 죽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했다. 예술의 전당에 갔다 오던 날 밤이 떠오른다. 그날은 계속 기분이 야릇했다. 지하철역 부근까지 와서 준영이와 펌프를 2게임씩 뛰었으나 기분이 개운해지지 않았다. 불빛이 환한 커피 전문점으로 들어가서 콜라를 한 잔씩 시켰을 때 모차르트를 굉장히 잘 부르지? 하는 말이 들려왔다. 그래, 간결하게 감정 드러내지 않고 세련된 해석이야. 대답이 더욱 근사했다. 준영이와 나는 옆 테이블을 쳐다보았다. 대학원생쯤 되어 보이는 몇 명의 여자들이었다. 성악을 전공하는 이들 같았다. 음악회에 대한 감상을 들은 건 그날 그 대화가 처음이었다. 콘서트홀을 나와 지하 통로를 거쳐 마을버스를 타고 남부터미널까지 오는 동안 사람들은 내내 소프라노 가수가 입었던 옷이라든가 그녀의 생김새, 맨 나중에 앙코르 곡으로 부른 그리운 금강산의 한국어 발음, 자기들이 타고 갈 차편, 저녁 먹은 것 따위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저 언니들이 제대로 된 청중이겠구나 여기며 그러나 어쩌면 전애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한 기분이 들었다. 바바라 보니처럼 유명하게 될까? 저 중의 몇 명이? 하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피아노를 치다가 비상하지 못해 악보 넘기는 사람이 된다면 성악을 하다 주저앉으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백코러스? 성가대원? 주부합창단? 저 녀석 준영이는 사법고시에 패스할 수 있을까? 그저 그런 대학에 다니면서 패스한 다음에는 또 잘 풀릴까? 미국 영화를 보면 먹고 노는 변호사가 얼마나 많던가. 내 친구 보미는 어떨까? 아직도 재수학원에 다니는데 과연 화가가 될 수 있을까? 번화는 벤처기업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소설가? 방송작가? 카피라이터? 기자? PD? 전부 되기 어렵다는 것을 귀가 아프게 들은 터다. 된다 하더라도 된 다음에 또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까? 삼각형의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다가 주저앉게 되면 혹시 추락하면 등덜미가 서늘해졌다. 생각할수록 장난이 아니네. 나는 혼잣말처럼 짓거렸다. 뭐가? 준영이가 빨대를 입에 문 채 눈만 치뜨며 물었다. 사는 게 말이야. 어쭈? 그가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다. 그러나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들은 모두 복권을 한 장씩 사서 자기는 꼭 당첨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그게 희망이라는 무책임한 단어가 아닌가 하고 노숙자를 보자 그날 밤의 막연한 불안감이 되살아났다. 나는 걸음을 빨리 떼어놓았다. 약수터는 조용했다. 물 깃는 사람들은 아침에 거의 다녀간 듯 지금은 할 일 없는 아주머니 두엇이 물통을 들이밀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비둘기도 없었고 뭔가가 빈 듯했다. 나는 아저씨네 집 쪽으로 내려왔다. 딱히 아저씨네 집에 들를 생각은 아니었다. 아직 아침이고 아저씨는 혼자 사는 남자니까 내가 찾아간다는 것은 실례였다. 그러나 답답한 무엇인가가 말하자면 복잡하고 난해한 방정식 하나가 보광빌러 근처에 엉겨 있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내가 한 생각들은 거의가 추측이고 아저씨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누런 개가 한 마리 보광빌라 마당에 앉아 있었다. 이상한 개였다. 차들이 이미 출근해버려 훤해진 마당 한가운데 그 개는 편안하고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개 앞으로 다가갔다. 2미터쯤 떨어진 거리에서 일단 몸을 낮추고 손바닥을 내밀어 이리 오라는 신용을 했다. 예쁘게 생겼구나. 이리 와봐.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히자 개가 살금살금 다가왔다. 내 손바닥을 핥으며 기미를 탐색했다. 내가 저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느끼자 녀석은 마구 몸을 부비왔다. 나는 정수리를 쓰다듬고 목덜미를 쓸어주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콧등을 간질러 주었다. 녀석은 좋아라 몸을 발랑 뒤집으며 마당에 누웠다. 나는 녀석의 배를, 가슴을 애무했다. 녀석은 순놈이었고 젖의 흔적이 8군데나 나 있었다. 트윈 재킷의 단추처럼. 사람도 이럴까? 나는 남자친구와 아직 자보지 않아서 남자와 잘 때의 느낌이 어떤지 모른다. 다만 개를 만질 때처럼 이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 사람에게는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거북할 것 같다. 개와 함께 A동 현관으로 들어가 보았다. 여전히 늙은 비둘기 소리가 났다. 음울한 신음소리처럼. 나는 현관을 나와 기와로 모양을 낸 1층, 2층, 3층의 지붕 난간을 바라보고 C동으로 갔다.
아저씨네 집 베란다 바깥에 잠깐 서 있었다. 아무도 없는 듯한 느낌이었다. 요즘은 일이 있는 걸까? 일이 있어서 나갔을까? 누렁이는 내 뒤에 보초병처럼 서 있었다. 닫힌 베란다 문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냥 돌아오려고 했다. 그때 방 창문이 드르륵 열리며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게 네가 데리고 온 거야? 아저씨는 아까부터 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아니라고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개를 아주 잘 다루네. 네,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녀석도 사람을 알아보나 보지? 그럼요. 목소리만 들어도 저 녀석들은 벌써 알아요. 그래?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했다. 초대장을 주어서 독창회를 잘 구경했노라고. 그 말이 언뜻 나오지 않아 우물우물하고 있을 때 아저씨가 먼저 말했다. 잠깐 들어올래? 차 마시고 가도 되면. 코가 빨개. 내가 왜 보광빌라 마당에 있는지 탐색하다가 마음을 정하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네, 좀 추워서요. 들어와. 누추하지만. 나는 건물을 옆으로 돌아 C동 현관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복도에서 이 집인가 저 집인가 찾고 있을 때 102호의 문이 안으로부터 환하게 열렸다. 집 안은 10평 미만으로 원룸 형태의 아주 조그만 공간이었다. 들어가자마자 싱크대가 두 쪽 서 있었고 왼쪽 구석에 검은 피아노가, 오른쪽 커튼이 내려진 뒤에는 침대가 있는 듯했다. 가운데에 식탁 겸 책상이 놓여 있고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이 정돈되어 늘어놓여 있었다. 아저씨는 식탁 의자에 나를 앉게 했다. 좋겠다, 아저씨. 이렇게 혼자 살아서. 혼자서 살아서 좋아? 그럼 집안 식구들이랑 살면 얼마나 귀찮은데?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아버지 때문에? 군인 출신이거든. 아무튼 지금도 히틀러야. 히틀러는 여러모로 똑똑한 사람이었어. 나중에 독재를 해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도 못지않아. 똑똑하다고 소문났었대. 아저씨가 인스턴트 커피를 2잔 타왔다. 나는 설탕과 프림을 듬뿍 넣어서 훌훌 마셨다. 너무 추워서 당분도 유분도 입맛에 당겼다. 아저씨, 근데 그것도 직업이야? 나는 불현듯 물었다. 뭐가? 하는 눈으로 아저씨가 나를 바라보았다. 악보 넘기는 일, 그거 해도 돈 주는 거야? 나는 피아노를 턱으로 가리켰다. 아저씨가 나를 한참 멍하니 바라다 보았다. 너무 갑자기 급소를 찔린 동물의 눈이 저럴까? 봤구나. 많이는 못 받을 거 아냐? 그걸 왜 하는데? 아저씨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뒤늦게 대답했다. 누군가 해야 하니까. 중요한 일이고 나는 사람들한테 음악이 연주되는 게 기뻐. 그게 왜 기뻐? 음악을 사랑하니까. 할 말이 없었다. 그래도 그렇지. 돈을 많이 벌어야 살 수 있잖아, 이 세상은. 그렇지. 많이 벌면 좋지.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에이, 벌려고 요령을 부려야지. 그런데 말고 딴 걸로. 딴 거? 딴 거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야. 자동차 세일즈도 막노동도 피아노 교습도 해보았어. 근데 다 잘 안 되었지. 피아노 교습? 피아노 교습은 할 수 있잖아? 아저씨,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했지? 응. 근데 왜 피아노 교습도 못해? 몇 년간 했었어. 근데 아이들 어머니들이 나를 꺼려. 왜? 내가 혼자여서.
어린 여자애들을 보내기가 뭐한가 봐. 남자애들은 피아노 배우는 숫자가 적고 그 애들도 나름대로 안 오려 해. 에이, 잘 가르친다고 마구 흔들어야지. 동물들이 과시하는 건 못 봤어? 거짓말로 막 선전하고 젠체해야 해. 아저씨 너무 정직해. 정직하면 사이비들한테 묻혀버려. 아저씨는 꼭 바보 같아. 오히려 피아노 전공 안 한 사람들이 훨씬 교습생을 많이 끌어들일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피아노도 잘 못 치는 사람들이 돈은 더 잘 벌 거라고. 하긴 그런 사람들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혹은 빌딩도 사더라. 외국 수업 뭐 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아저씨는 너무 진지해. 진지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내가 너무 진지해? 진지하면 싫어해?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건 이제 조롱거리야. 조롱거리? 넌 세상을 확실히 아는 것 같구나. 내가 옳을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지. 아저씨는 틀렸어. 틀렸다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넌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척하면 척이지. 악보 넘기는 거 보니까 벌써. 그렇지만 내 생각과 다른 것도 있을걸. 난 그렇게 불행하진 않아. 악보를 넘길 때 난 긍지를 느껴. 이렇게 좋은 음악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뿌듯해. 물론 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 화려하게 연주 여행을 하며 음악을 들려주는 것만은 못하지. 그렇지만 난 시골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서 피아노 건반을 만져보았어. 그런 내가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된다는 건 무리잖아? 물론 윤희상 같은 사람의 일생을 늘 생각하곤 해. 분명한 건 난 그 사람만큼은 재능이 없다는 사실이야. 열정도 부족한지 모르지.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 하나? 누가 죽어야 한대? 다른 걸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이지. 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도 내게 음악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해. 거기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뻐. 말도 안 돼. 음악이 밥 먹여주나? 넌 이해 못할 거야. 난 이해 못해. 그럼 넌 뭘 할 건데?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건데? 몰라. 그래서 고민이야. 내 앞일을 생각하고 아저씨한테 심한 소리를 한 거야. 내 자신한테 한 소리나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무르춤이 나를 건너다 보았다. 눈동자가 맑았다. 하얀 흰자 위에 티 하나 없었다. 그 천진한 눈에 키스하고 싶었다. 욕심이라고는 없는 바보 같은 순수함 위에. 남자에게 이런 걸 느낀 건 처음이었다.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잘근잘근 씹었다. 누렁이를 쓰다듬고 있는 20년 후의 내 모습이 주황색 비단잉어 때의 그래픽 화면 속으로 클로즈업 되어 떠올랐다. 주인공은 이제 대학을 갓 들어간 여대생이니 한 20살쯤 되었을까요? 이 젊은 주인공 참으로 고민이 많은 것 같죠. 특히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는 나이 든 아빠가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더 걱정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공원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평일 오전에 공원을 어슬렁거리는 남자. 보통의 경우라면 이런 남자들은 지금쯤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공원에서 한갓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영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 남자가 사용하는 언어가 왠지 무식하고 할 일 없이 노닥거리는 그런 남자들과는 다르게 문학적 소양을 풍기는 모양이 뭔가 좀 더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의 직업은 악보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것이 정식적인 명칭으로서 직업이라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아가씨는 그 남자에게 왠지 모를 반감을 느끼는데요. 아니, 반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창피함을 느낀다고 할까요? 무대에서 조명을 받는 가수도 아니고 피아니스트도 아닌 밝은 조명 밖의 어두운 곳에서 존재해야 하는, 직업적인 명칭조차 뭐라고 딱히 말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아저씨에 대해 일종의 창피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아저씨가 하는 일을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의 낙오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아노 전공하는 여자들이 정말 피아니스트가 되어 무대에서는 몇 안 되는 성공한 사람이 될까? 그게 못 되고 실패한다면? 그러다 추락하게 된다면? 추락하면 이 아저씨처럼 악보나 넘기며 살아야 하나? 처럼 실패를 하면 어쩌나 하는 식으로 시작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때 아저씨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죠. 자신은 돈은 못 벌어도 음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한다고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주인공인 여대생은 이제 무언가를 좀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목표가 모두들 돈 잘 버는 성공한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돈을 잘 벌어서 건물 사고 집도 여러 채 사고 멋진 자동차도 사고 여름에는 별장에서 겨울엔 따뜻한 해외에서 지내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그랬으면 하고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누구나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욕심은 버려줘야겠죠.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거기에 맞게 돈을 벌고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테지요. 우리의 주인공 여대생에게 제가 해줄 말이 있는데요.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추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젊음의 특권이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지금까지 이청혜 작가의 단편소설 악보 넘기는 남자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